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자, 국제적인 토크로 세계를 돌아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만나는 게 나았습니까? 통화하는 게 나았습니까? 다 좀 알아서 잘 판단한 거겠죠? 글쎄 뭐 오늘 최영범 홍보수석이 나서가지고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얘기했는데 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건 뭐 모든 언론의 질문 내용입니다만은 총체적 국익을 고려했다. 예. 그래서 안 만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휴가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총체적 국익이라는 표현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이제 그 의문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총체적 국익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그 중국에 대해서 내질렀던 여러 가지 그 탈중국 또 반중국 발언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지금껏은 중국을 때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중국 눈치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면 그런 고려가 있다면 또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런데 마침 낸시 펠로시만큼 도덕주의자 또 어떤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에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 지금 한국에 온 거거든요. 네. 이때는 또 중국을 고려해가지고 전화 통화로 대신하고 안 만난다. 네. 이러면 여태까지 했던 말의 신뢰성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낸시 펠로시를 만나서 너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만나서 너무 중국을 조지지 말고 부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량 국가, 이 어떤 평화 교량 국가로서 우리의 지정학적 관심을 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난다 안 만난다 하는 게 무엇을 고려해서 이렇다면은 그건 눈치 보기가 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휴가라서 뭐 안 만나겠다 했다가 예. 나중에 일정을 좀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네. 또 없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네. 부분 좀 약간 좀 미숙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또 보면은 뭐 사실상 휴가 상황 등등 해가지고 2주 전 양해가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오늘 대통령 관계자가 했다고 하는데요. 안보실 쪽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미숙해 보이고 보통 이게 다른 분들도 아니고 이제 하원 의장이면 사실은 이제 권력 기술적으로는 3위지만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의장 3위지만 네. 사실상 2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그렇죠. 저기 국회라고 할 수 있죠. 의회를 지금 의회에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펠로시 하원 의장,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라는 그 정치적 무게를 본다면 사실 다른 나라만 보셔도 지금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한지 알 수 있을 텐데 싱가포르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지금 대만 찍고 우리나라 뭐 일본 갑니다. 일본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대통령이든 총리든 최고위급을 다 만났어요. 다 그것도 네. 엄청난 환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그 이유 자체도 굉장히 좀 황당하지만 어쨌든 만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여러 가지 말들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대통령이 만나기 싫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까지.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딱히 낸시 펠로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직은 준비된 정책의 역량, 또 설득 능력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부족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진 게 치포 동맹 같이 이렇게 어떤 선택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과거에는 한미동맹, 기술동맹, 경제동맹, 안보동맹까지 얘기하던 윤석열 정부 태도가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신중화하면서 작아졌어요. 네. 저는 그런 효과가 최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신중한 거면 다행 아닙니까?
예, 다행한데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그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어떤 준비된 원칙과 어떤 주변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어떤 외교의 역량들이 표출이 안 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이렇게 그 처신을 달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좀 격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압박이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한미동맹에 올인을 하고 한미일 협력을 외치던 정부의 말들이 갑자기 요즘 와서 작아진 이유가 뭐냐. 거기에다가 낸시 펠로시 만남도 회피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 이게 정책의 변화냐 아니면은 어떤 기존 정책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왜 대통령이 제가 조금 전에 만나기 싫었던 거 아닌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특별히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회피라는 단어가 그렇죠. 정확할 수 있잖아요. 회피라는 단어가 꽂힙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뭐 치폰이 뭐 반도체 이제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 이제 가치안보 가치 동맹까지 쭉 이제 단계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치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부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 뭐 지금 준비 중이겠죠. 지금 그렇고. 펠로시 같은 경우도 당장 대만 가가지고 그 TSMC 뭐 대표 만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할 수 있고 직접 만난다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을 또 자극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한번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또 하원 의장이 급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확실하게 준비된 답변은 없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회피밖에 더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오늘 이제 낸시 펠로시가 일본으로 출국해서 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는 오히려 어떤 강력한 동맹의 메시지가 나오고 중국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윤석열 정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회피를 해가지고 우리는 스킵하고 일본 가가지고 그런 모양이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을 때 이때 되면은 또 거꾸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만나고 안 만나고는 지금 뭐 내가 휴가 중이다 또 중국이나 뭐 총체적 이익을 고려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 판을 보고 안 만나면 안 만나는 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뭔가 좀 분명한 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에도 좀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을 외치다가 조금 이렇게 안 만나주고 이렇게 하면 몸값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저도 좋겠는데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네. 과연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오늘 더운데 시원시원한 패널분들 잘 나오셨네요.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펠로시 하원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억지력의 징표다. 사실은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다 이러는데 역시 이 말은 만나서 했었어야 될 말이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40분간 통화한 거를 청와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동맹에 대한 어떤 큰 원칙과 방향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당장의 어떤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게 전화통화의 한계인 것이죠. 그렇죠. 40분이면. 40분이면 전화통화 이게 국가원수들 이렇게 통화하면 통역이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래서 헬로우 하와이유 하고 날씨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면 10분 넘어간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는 좀 한계가 있죠. 네, 그런데 동시 통역이에요. 네. 자. 그런데요, 이 펠로시가 대만에 오자마자 지금 동아시아에 오자마자 지금 민주주의를 막 흔들고 있어요. 대만 왔다 가니까 막 중국에서 스텔스기 띄우고 미사일 발사하고 흑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금 양상을 보면은 그 대만 해협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중간 수역에다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거예요. 이거는 금문도를 대량으로 폭격한 1950년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70년 만에. 70년. 예, 거의 70년. 예,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북쪽 수역에서 이제 그 기동훈련이 예상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방공식별구역은 침범은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 대만 섬의 주변 해역에서 전부 군사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포위하고 봉쇄하고 막 그 주변을 막 넘나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무력 시위라고 하면
방공식별구역 침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횟수가 증가했을 뿐이지 네.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탄 사격 훈련, 무력 시위 비행, 그다음에 주변 해역에 대한 봉쇄를 암시하는 이런 어떤 압박과 포위 전략으로 나가는 거를 실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7일부터 12일까지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인근의 그 민항기 그 운항이 중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대만판 다 결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참 이거 경제에도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푸틴을 지속적으로 화나게 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나토가 공동 군사 훈련하고, 네. 그다음에 나토 가입 시사하고, 네. 우크라이나는 핵무장하겠다고 공언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계속 푸틴의 그 인내력을 시험해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시진핑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듯하고 또 시진핑은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위신이 추락한다고 보면서 막 즉각 뭔가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치킨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낸시의 방문이 초래하는 이후의 후과는 방문은 짧았으나 그 이후에 그 파장은 길다. 네. 그다음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 1일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왜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퓰리처상을 한 3번 정도 수상하신 토마스 프리드만도 그렇고 이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외교 칼럼니스트 전문가인데 이런 거예요. 그 조시 로긴 같은 경우 제목이 이런 겁니다. 대만의 진짜 위기는 펠로시 귀국 이후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 뭐 군사훈련 때문에 항공편 차질 뭐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의 포위하다시피 봉쇄하다시피 지금 네. 훈련을 동서남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만 총통부 웹사이트, 대만의 국방부, 외교부, 뭐 항공편 이쪽 홈페이지나 이런 쪽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미 시작되네요.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대만의 식품 회사 등등 해가지고 1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대만 수입 금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경제 제재도 시작됐어요. 네, 이게 비단 대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거 이제 결항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 논쟁이 엄청납니다. 그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번 대만 방문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당신 하루 기분 좋으려고 전체 안보 상황을 흔들고 있냐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네. 지금 판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공화당의 어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었고 네. 또 가고자 한다면 지금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역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백악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었는데 한마디로 펠로시를 말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이제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이었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네. 군의 판단으로는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가지 말라고 했는데 펠로시가 또 어떤 분입니까? 네. 바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난 28일 시진핑하고 이 바이든하고 2시간 이상 통화를 했는데 네. 그때 워낙 세게 이제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불에 타버린다 이런 네.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전화 이후로 더더욱 펠로시가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 근데 이 칼럼니스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시가 대만에 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에 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같은 상황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당장 8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네. 북한의 반발이 저는 유례 없이 세다고 봐요. 이제 중국하고 자기들도 전술 협동 훈련을 제안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고 그다음에 에스퍼 전 국방장관 트럼프 때 국방장관이죠. 7월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만 해협 위기에 한국과 일본은 연루될 수밖에 없다. 네. 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동원될 것이고 그렇죠. 한국과 일본은 참전을 하든지 경제 지원을 하든지 뭐든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아시아의 분쟁의 양상을 보면은 하나의 열점에서 네. 어떤 충돌이 발생하면은 인근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구조로 이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때마침 8월에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 네.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게 되면은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능성에서 우리 주변 정세가 매우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 안보 비용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중국을 우리 안보 자산으로 그동안 활용해왔던 네. 이제까지의 과정이 여기서 종말을 고하고 네.
다시 이 중국이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위협이 되고 짐이 되는 상황에 됐을 때 이 무지막지한 안보 비용 증가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은 이 상황에서 군비 확산하겠다고 지금 막 무기 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고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타이밍이 지금 안 좋다고 이 칼럼니스트들이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당장 가을에 20차 이제 공산당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네. 3연임이 결정이 됩니다. 시진핑. 그래서 네. 이제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결정이 이제 가을에 결정이 되고. 독재자의 길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가 예전에 뭐 7, 8%씩 막 성장하다가 최근에 5.5%인가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굉장히 예상치가 굉장히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안 좋고 저번에 코로나 때 주민들을 심하게 봉쇄했잖아요. 예.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중국 그 인민들의 어떤 시진핑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예.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펠로시가 대만을 가면은 중국으로서는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그걸, 시진핑한테도 그렇죠. 그렇죠. 빌미를 네.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외부의 위기를 활용해가지고 내부 결집을 시도하는 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의 칼럼니스트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빌미를 줘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맞아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건 미국의 전략가들의 최근의 그 사고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협력에 대한 비관주의로 기울면서 심지어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적시해 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아이고, 이런 그런 시나리오가. 그 네.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절대 안 되는데 러시아보다 지금 중국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배 이상이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만약에 무력 충돌이 있으면 동아시아는 큰일 납니다. 당장의 무력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군사적 압박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가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랜드 연구소 같은 데는 2027년까지는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까지 아유. 예, 이런 보고서들까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 2049년이 이제 시진핑이 목표로 세운 세계 인류 국가거든요. 그러면서 군사몽, 중국몽 중에 군사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면이 많은 시진핑은 무언가 대대적인 공세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 대만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는 거죠. 푸틴이 자기 정치하려고 지금 푸틴이 러시아 안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엄청 높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일으키고 자기 정치적 기반을 좀 탄탄히 하려고 이렇게 전쟁까지 갔는데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다른 결정을 하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입국할 때요. 다른 나라 갔을 때는 엄청난 환대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입국할 때 의전이 조금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물론 심야에 왔고 또 국회가 의전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건 국회가 하는 일이라서 이거 정부 일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나라에 환대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의 이건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듯한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측은 안 나가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안 나가고. 진짜요? 거기서 이제 미국의 일행들만 나타나고 미국 대사나 이제 의장대가 영접하는. 하고 사령관 나가고.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나가고. 자, 이 모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뭔가 우리 국가의 격. 그다음에 외교적인 관례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전부 지금 바람직스럽지 않고 부적절한 모습이 비춰졌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뉴스를 보면요, 꼭 이게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왔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대통령을 만나고 막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항상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두 분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저 있잖아요. 알카에다 수계. 알카에다 수계 이 드론으로 펑 제거했지 않습니까? 맷 데이먼 영화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 벌어진 일 아닙니까? 예, 카불 인근입니다. 카불 시내예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추적하던 그 알카에다의 사실상 지금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알 자와히리. 네. 그런데 이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대부분 나오는 뉴스들이 그 드론에 실려 있는 R9X라고 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칼날이 6개 나오는 미사일로 큰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정밀하게 발코니에 있는 타깃을 타깃을 제거했다. 네네네. 이 얘기인데 지금 이 뉴스의 이면에는 어떤 무기로 살해했는가가 아니라 그 무기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라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우선 안면 인식 기술로 해가지고 그 인물의 어떤 그 신원을 파악하고 에슐론이라는 위성을 통해 가지고 특수 정보, 즉 감청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요즘은 위성이 찾아내면서 이 명령을 미국 본토에서 직접 내리는 예, 이런 형태의 특수 작전입니다. 이게 벌써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솔레이니 이란군 총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사살했던 근데 똑같은 양식이고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또 이것은 알카에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테러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이렇게 깊숙이 스며져 있고 퍼져나가 있는 네트워크인데 이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또 이게 알카에다의 수장을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사망케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알카에다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알카에다보다는 탈레반 정권이 가만 안 있죠. 그렇죠. 자기네 주권을 위협한 거고 이거는 미국하고 약속 위반이다. 왜 존중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카불에서 물론 뭐 탈레반은 완전히 점령을 해서 미국에 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테러 세력에 대해 가지고 점점 더 보호를 한다든가 테러 세력의 우호적인 어떤 세력으로 탈레반이 점점 더 전락할 경우에. 네. 이러면 미국의 또 안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핵은 이거 괜찮을까요? 북한 핵 관련해서도 지금 뭐 회의도 있고 그런데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갈까봐. NPT 말씀. 지금 네. 이제 뉴욕에서 지난 1일부터 제 10차 그 NPT 평가회가 열리는데 꽤 이제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이 나와서 각국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제 N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핵 확산 뭐 이런 핵 군축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주된 이슈였긴 했었고 예. 역시 북핵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NPT라는 게 세 개의 축이 있는데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군축을 하고 핵을 줄여나가고 핵이 없는 나라들은 또 그 핵무기를 가지려는 생각 자체를 이제 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화롭게 활용하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NPT를 관통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원칙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번에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원전 이름이 뭐였죠? 자포리자? 네, 자포리자 원전. 네,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을 했고 실제 그것을 하나의 군사 그 시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령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원자력 이게 밖으로 새어 나오면은 본인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고 완전히 같이 죽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푸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원전을 실제 공격하고 그것을 오히려 무기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또 북한도 마찬가지였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훨씬 더 좀 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더 방어용 억지력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근본 이익을 침탈하면 우리는 핵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세 나라가 다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막 얘기하잖아요. 북한도 이제 핵전쟁의 문턱을 낮춰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이번에 NPT 때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네. 이게 지금 어떤 핵에 관한 무정부 상태로 가고 그렇죠. 있다. 네. 지금 이게 문제인데 최근에 또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계의 군비 통제 모델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거예요. 예. 전략무기 감축 협정, 전략무기 제한 협정, 네. ABM 조약이라고 하는 미사일 그 방어 체계 금지, 요격 체계 반대 협정, INF 중거리 미사일 금지 협정, 전부 미국과 당시 러시아가 맺은 건데
이 규범의 기반 체계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중국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아프가니스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국제의 어떤 규범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NPT에다가 그동안의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해 왔던 이런 어떤 규범 체계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깨지고 있어요. 중거리 미사일도 뭐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네. 새로운 핵시대, 일본의 방위사 연구소에서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핵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제4의 핵시대, 즉 옛날에 핵은 쓰지 않음으로써 억제력을 발휘했다면 쓰지 않으면 억제력이 안 된다는 걸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쓸 수 있는 핵무기여야 된다. 이쪽으로 강대국들의 사고가 바뀌고 있고. 참 이거 그렇다면 큰일 났네. 이것은 제4의 핵시대의 출현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범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정부 상태고 NPT 회의에서도 비핵 국가는 핵 국가의 증강, 전술 핵무기 증강하고 있는 네. 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수직적 핵 확산을 강조하고 반면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 국가들은 핵의 확산, 수평적 핵 확산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 포인트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5748님 펠로시 영접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는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우 짚어주셨어요. 역시 고품격 정치자였습니다. 김종대, 이승원, 김종대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